7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오늘 새벽 또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도 아니고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기각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 제1심의관 등 4명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에도 이들 4명에 대한 검찰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유일하게 영장이 발부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USB 등을 확보, 영장을 보강해 청구했지만 또 우수수 무더기로 기각된 겁니다. 법원은 일단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 대해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규진 전 상임위원과 김 전 심의관에 대해선 지난번 영장 기각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을 실무 총책임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은 보고나 지시자,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나 김 전 심의관은 실행자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그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 시작이자 기초라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범죄 혐의를 다수 추가했고 임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원장, 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 건의 파일을 다수 보강했다며 영장 기각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통신영장 같은 것은 기각률이 많지가 않아요. 수사상 필요하다면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을 확인해봤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건수는 총 18만여 건입니다. 이 중 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16만여 건, 일부 기각이 2만여 건, 완전 기각은 단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기초 중에 기초 수사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통화기록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6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7만 7천여 건, 이 가운데 통신영장이 완전히 기각된 비율은 역시 1%대밖에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0.9%의 확률과 통신영장 기각 1%의 확률이 법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만 연거푸 재현된 겁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것은 과연 그 1%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1%의 확률에 해당할 정도로 압수수색도 해서는 안 될 정도냐, 압수수색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안 될 정도냐.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다가 아닙니다. 증거인멸과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 행정처 전현직 법관 수십 명의 이메일 보전 조치 영장도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PC 하드디스크와 인사자료, 재판 관련 자료,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도 모두 이미 제출할 수 없다고 검찰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한마디로 달라는 자료는 줄 수 없다고 버티고 그래도 봐야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스스로 모두 기각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법원이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검찰은 수사 기초자료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수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3명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선수, 노정희 두 후보의 경우와는 다르게 여야 모두 호평 일색이었다고 하는데 관심은 이제 김선수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2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 출신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재판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말로 인사청문회와 대법관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습니다. 저희 법정을 찾아온 모든 이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가슴에만 담아둔 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 모든 사람들이 한 집안의 소중한 부모나 아들, 딸임을 명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하겠다는 이동원 후보자의 각오에 여당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런 말씀들이 대단히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신 분이라고. 까칠했던 김선수, 노정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통진당 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직 자동 상실 판결 등 보수적 성향의 이동원 후보에 대해 야당도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으로 참 손색 없는 분이 추천되었다라는 기쁜 마음을 가집니다. 그야말로 법관의 그 모범으로 살아오신 분을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아주 그 마음이 흡족하고. 자유한국당은 일단 이동원 후보자 찬성, 노정희 후보자 관망, 김선수 후보자 적극 반대 정도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특위나 본회의 의석 분포 등을 감안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의 동참을 이끌어낼 경우 임명동의안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 후보자를 끝으로 사흘간 진행됐던 대법관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됐습니다.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인선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대법관이 전체 13명 중 7명을 차지하게 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수결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영화계의 3대 축인 제작사와 배우, 스텝, 이 가운데 영화판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영화계 스텝들 관련 얘기입니다. 포괄 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근무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 연장 근무나 야간 근로 등 모든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포괄 지급하는 임금 형태를 말합니다. 노동계에선 노동자들의 무제한, 무임금 노동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 악법으로 꼽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전국 영화산업 노동조합은 지난해 단체 협약을 통해 임금 표준 계약서에서 포괄 임금 부분을 폐기한 시간급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한 시간만큼 급여든 수당이든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 표준 계약서를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가 포괄 임금 규정을 삭제한 2017년 표준 계약서를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15년과 달리 2017년 단협엔 일부 법인만 참여해 대표성을 띤 표준협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영화노조는 문체부와 영진위를 상대로 2017년 표준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는 소송을 냅니다. 즉 2017년 표준계약서를 표준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그러나 영화 노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17년 표준계약서는 원고와 일부 사용자 위임을 받은 협회, 조합이 단협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이 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협약 당사자인 원고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미친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 결과나 법리를 떠나 좀 들여다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화노조 조사 결과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영화를 제작하며 고용계약서가 쓰여진 작품은 37%, 고용된 이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37%로 나타났습니다. 영화판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 중 2명은 고용계약서도 4대 보험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야근의 박봉, 열악한 처우, 꿈공장이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영화계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요당하는 열정은 열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꿈을 착취해서 이루어지는 꿈은 꿈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를 떠나서 모두의 진정한 꿈공장을 위한 문체부나 영진위의 대승적 판단과 결단을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불륜설 관련 김부선 씨 페이스북 사과문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불륜 논란에 대해 주진우 기자는 나도 모른다, 나도 제3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김부선 씨의 사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단 김부선 씨가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부선 씨가 저한테 다급하게 요청을 했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김부선 씨를 도우려고 나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진우 기자는 잘 끝난 얘긴데 새삼 문제가 돼서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래서 잘 끝난 얘기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앞서 공지영 작가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기자가 정색하며 김부선하고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부선 씨에 대한 회유나 협박 의혹에 대해 주진우 기자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뭘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 뭘 위협했다, 협박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김부선 씨를 제가 어떻게 협박해요? 그런 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진우 기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불륜설에 대해선 나는 모른다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모르죠. 남녀의 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삼자고 여러분도 삼자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러면 공지영 작가의 김부선을 겨우 다 막았다라는 글은 뭐를 막은 거냐는 질문은 해당 글을 보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아니, 안 봤어요. 저 한 글자도 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저는 이재명, 김부선, 공지영 이름이 나오는 걸 한 글자도 못 읽었어요. 주진우 기자는 그러면서 관련 의혹이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데 대해 특정 언론을 거명하며 아주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조선일보가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조선일보가 언제 진실을 따졌어요? 언제 정의를 따졌어요? 중앙일보 솔직히 말해서 제가 홍석현 회장 비자금 계좌,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 계좌 깠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주진우 기자는 남녀 문제에 대해 진실을 말하라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찰은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그 남녀 문제에 대해 사과문을 대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여성의 약점을 잡아서 셀카, 노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30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온라인 범죄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김모 씨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 6명으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뒤 추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걸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협박을 받은 피해자들은 이에 겁을 먹어서 가해자에게 점점 더 사진을 보낸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애초에 피해 여성들은 왜 처음에는 자기 이게 노출 사진을 찍어서 스스로 보낸 건가요? 네, 우선 이 김모 씨의 범죄 행각을 보면 이 김 씨는 인터넷 쇼핑몰 모델 남성 사진을 도용을 해서 이거를 마치 자신인 것처럼 랜덤 채팅 앱에 등록을 했고요. 또 자신을 강남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점차 자연스럽게 이 사진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떤 그 물리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진 보내라, 이게 어떻게 강제추행이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우선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선 추행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성적 수치감이나 또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올해 2월에 이런 강제추행은 자신이 직접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이용해서 강제추행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즉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존의 이 성폭력 처벌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사진의 경우에만 문제가 됐습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셀카를 찍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강제추행죄 간접 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가해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안 보내는 게 최고 방책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전국의 여성 대상 범죄 촉별수사팀 20개를 신설해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학계나 시민단체 등 경찰 외부 여성 전문가 단장을 중심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 내 각 부서를 총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협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상용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드루킹 트위터에 올라온 협박성 추정 내용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먼저 드루킹과 경공모 핵심 회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앙대학교가 오늘 오후 2시 중앙대 총장실에서 창업기업 대상 법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창업기업의 1:1 법률 자문 매칭 추진, 법무 설명회 공동 진행, 해외 진출 시 국제 법무 서비스 제공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말부터 교통범칙금 납부 위안을 만료일 전 휴대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문자 수신 의사가 확인되면 교통범칙금 미납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안내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공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7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